저는 올해 73입니다. 평생 장사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멀쩡히 가정을 꾸리고 손주까지 태어나 주었을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이제는 나도 사람 구실 좀 하며 살겠구나. 그동안 고생만 하던 팔자가 이제야 편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손주가 너무 귀여워 집안 대소사며 학원비며 뭐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게 다 내 새끼들이 잘 사는 길이라 믿었거든요. 며느리가 들어올 때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얌전하고 웃음도 곱더라고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얘한테도 잘해주자. 그래야 우리 집안이 늘 평안할 테니. 근데요. 사람 일이란 게 참 모를 일입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스스로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낌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눈빛이 가끔 흐리멍덩해질 때, 손주가 나를 피하는 듯 보일 때, 그리고 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당연해졌을 때, 그 모든 게 한데 얽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심 하나가 제 남은 노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란 걸요.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잠깐 소파에 앉아 다리 좀 펴려는데 며느리가 청소기를 돌리다 말고 갑자기 부엌 쪽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무릎 위에 뭔가를 척 올려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돌잔치 앨범이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애 돌 때 찍은 거예요. 며칠 전에 정리하다가 나와서 어머니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며 앨범을 살짝 밀어주는데 내가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커서 학교까지 다니니. 며느리도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앨범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장은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돌상 차려놓고 손주가 울면서 앉아있는 사진, 뒤에서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머리를 맞대고 웃는 사진. 그걸 보는데 괜히 마음이 찡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저 둘이 저렇게 좋아했는데. 그런데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며느리 손이 이상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자꾸 바닥 모서리를 쓸어내리듯 문지르거나 또 어떤 페이지는 허겁지겁 넘겨버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괜히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불안하게 넘기나. 혹시 좀 창피한 사진이라도 있었나? 그리고 또 며느리 눈치도 좀 봤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억지로 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아휴, 애가 저 때 진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카메라만 들이대면 엉엉 울어서 결국 돌잡이도 겨우 했잖아요. 그러면서는 앨범을 또 재빨리 넘겼습니다. 내가 그 장면을 놓칠까봐 다시 보려 손을 뻗었더니 며느리가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뭐랄까. 어머니, 거긴 그냥 넘어가세요. 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멋쩍어서 아이고 그래, 뭐 울고불고 하는 것도 다 추억이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앨범을 계속 불안하게 넘겼습니다. 그때 마침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하고 달려오더니 내 다리에 와락 안겼습니다. 나는 앨범을 덮고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때 앨범을 재빨리 자기 쪽으로 다시 끌어와 닫아버렸습니다. 내가 며느리 얼굴을 쳐다봤더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주를 보며 우리 밥 먹어야지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더니 앨범을 자기 가슴 쪽에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조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손주가 왔으면 그냥 내려놓을 법도 한데.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내가 괜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까 그 앨범 좀 더 볼까? 손주 어릴 때 사진이야 언제 봐도 좋지. 그러자 며느리가 숟가락을 잠시 놓더니 어머니 앨범이요? 저 그거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낡아서 코팅도 다시 하고 그러려고요. 다음에 깨끗해지면 그때 같이 봐요. 하는데 그 말투가 어쩐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별말 않고 그래 뭐 그러렴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앨범 정리 같은 거 딱히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방에 누워서도 자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정말 그 앨범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불안해했을까? 그리고 더 얄궂게도 며느리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왠지 부자연스럽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며느리 태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내가 방에서 나오면 전화기 화면을 황급히 꺼버리고 작은 방 문을 닫고 뭘 찾는지 서랍을 뒤적이다. 내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며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웃는 그 표정이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가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다, 이 집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나 보다 하는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온 건 며칠 뒤였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가 있고 며느리는 마트에 다녀온다고 나간 한낮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평소 며느리가 살림 물건이나 계절 지난 옷가지를 넣어두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랍장 위에 먼지가 유난히 쌓여 있길래 걸레를 빨아들고 닦다 보니 서랍 손잡이가 살짝 벌어진 게 보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영수증 봉투며 낡은 서류 뭉치 같은 게 어수선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걸린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꽤 묵직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산부인과 로고가 선명히 찍힌 진료비 명세서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검사명 유전자 검사라고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사일은 손주가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도 채 지나기 전. 그런데 보호자 이름에 우리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 밑에는 친자 확인 검사라는 항목과 수납 금액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서류 뒷장에는 병원 담당자가 서명해둔 종이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보호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펴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주가 태어난 건 결혼하고 나서가 맞는데 왜 친자 검사를? 그리고 이 보호자는 또 누구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니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자꾸 구겨질 만큼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봉투에 다시 집어넣고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작은 방문을 살짝 열더니 어머니, 방에서 뭐 하세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냥 먼지 좀 닦으려고. 괜히 또 살림살이 곰팡이 피면 싫잖니. 며느리는 가만히 서서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그래도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잖아요. 나중에 꼭 말씀만 주세요. 그 말투가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서랍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서인지 아니면 그 순간 내 마음까지 서늘해져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 전부터 이상한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교육비니 보험료니 하며 늘 자연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좀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잘 저축해 놓을게요. 요즘 애들 학원이며 학교 준비물이 너무 비싸서. 저는 그때마다 그래, 내 손주 위에 쓰는 돈인데 뭘 그러냐 싶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재우고 나온 뒤 작게 웃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앞으로 보험 하나 더 들어놓을까요? 요즘은 저축성 보험이 훨씬 이율도 좋고 나중에 혹시 병원비 나갈 때도 바로 쓸 수 있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나이에 혹시 모르지. 며느리가 다 챙겨주겠다는데 믿고 맡기자. 그러고는 별 의심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 증서며 통장 같은 건 며느리가 모조리 자기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제가 잘 모셔둘게요. 괜히 어머니가 어디 뒀는지 헷갈리시면 나중에 찾으실 때 더 번거로워요. 필요할 땐 제가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깔끔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 차라리 잘 됐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점점 당연하다는 듯 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는 학원비가 더 들어가서요. 애가 영어 회화도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보험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번 달엔 조금 모자라서요. 제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다시 채워놓을게요. 저는 그때마다 주저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손주 이야기를 무기처럼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아픈 거 많이 보셨잖아요. 애가 조금만 피곤해도 열이 확 올라가니까 건강할 때 보험도 더 넣어두고 학원도 안 보내면 나중에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는다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손주가 그렇게까지 아프다는데 제가 어떻게 돈 이야기를 마다하겠습니까? 결국 저 앞으로 들어둔 보험, 적금, 그리고 생활비 통장까지 며느리가 다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이젠 편하게 사세요. 돈 걱정, 서류 걱정 다 제가 할 테니까 라고 말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말투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도 좀 넣어주세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죄송해요, 고맙다는 말은 점점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내주는 게 당연한 의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를 슬쩍 보며 이런 말까지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애가 할머니 덕에 남들 안 부럽게 크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거나 그러시면 우리 애가 다 할머니 돌볼 거잖아요. 그때 되면 더 보람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 위에 그러는 거겠지. 저 애가 괜히 이런저런 걸 맡아 해주겠어? 저는 그 생각 하나로 또다시 통장 비밀번호를 며느리에게 건네주고 서류며 카드며 전부 맡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닫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게 결국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제가 믿을 구석도 기댈 사람도 그 집안엔 없다는 걸요. 며느리가 친정에 며칠 다녀가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간다길래 집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그 며칠 사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작은 방 서랍에서 발견한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낯선 보호자 이름. 설마 내가 잘못 본 건가? 병원에서 서류가 뒤섞인 건 아닐까? 계속 애써 그렇게 생각해 보려 했지만 제 눈이 확인한 그 이름들은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새벽녘 불 꺼진 거실에 가만히 앉아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을 하자.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살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보험 증서를 찾아보려 했지만 며느리가 잘 보관하겠다며 다 챙겨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든 보험이니 제가 확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몇 번을 끊고 다시 걸기를 반복하다 결국 상담사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목이 바싹 마르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홍현희인데요. 제가 예전에 들어둔 보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요. 수익자가 누군지 그 부분도 확인 가능할까요? 상담사는 주민번호를 다시 묻더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현재 가입하신 건 저축성 보험 하나, 실비 보험 하나 이렇게 두 건이시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요. 현재 수익자가 며느님 성함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 수익자요. 그거 제가 바꿔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상담원은 당황한 듯 마우스를 몇 번 더 클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부분은요. 기록상 몇 년 전에 변경 신청이 들어왔고요. 위임장 첨부로 처리된 걸로 확인됩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늘 어머니 이것만 사인해 주세요. 손주 위에 드는 거예요. 인감도 찍어주시면 처리 금방 끝나요. 그렇게 몇 장씩 서류를 들고 왔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그때 접수된 위임장 서류 사본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네, 본인 확인 절차 거치고 등기 주소 확인되면 스캔본을 등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손에 땀이 잔뜩 묻어 휴대폰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니 다 손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던 얼굴이 갑자기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제가 모르는 사이 제 것들을 하나씩 아주 치밀하게 자기 손으로 가져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 이토록 서늘하고 두려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장 들이대고 따질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나.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확실히 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유전자 검사 전문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이런 걸 문의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손주하고 저 혹시 유전적으로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상담 직원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네, 고객님.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가 아닌 조부모 마이너스 손주 관계도 특수검사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 검사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비용도 드시지만 유전자 일치율을 분석해 일정 확률로 관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네, 예약 좀 잡아주세요. 며칠 뒤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저는 손주가 쓰던 칫솔을 조심스럽게 비닐에 담았습니다. 그걸 가방에 넣었는데 가슴이 답답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제 머리카락 몇 올도 작은 봉투에 담아갔습니다. 센터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쥐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결국 접수대에 이름을 적고 준비해간 검체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십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 테니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를 향해 환히 웃었고 손주는 제 품에 안겨 할머니, 오늘은 공부 안 하면 안 돼? 하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제발 내가 혼자 괜히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날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홍현의 고객님 맞으시죠? 결과지 나왔습니다. 방문 가능하실 때 내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센터 복도 의자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온몸이 다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조심스럽게 진단실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연구원은 서류가 든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지입니다. 상세 내용은 표와 수치로 적혀 있으니 집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추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겨우 끄덕였습니다. 진단실을 나와 복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봉투를 바라보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꺼낸 종이에는 낯선 수치와 함께 굵게 강조된 글씨가 보였습니다. 조선 유전자 분석 결과 유전적 일치율이 통상적인 조부모 마이너스 손주 관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생물학적 직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꽉 움켜잡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스르르 떨어져 무릎 위로 툭 하고 미끄러졌습니다. 그 종이는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숫자 몇 줄과 그래프 하나, 그리고 결론 한 줄. 그것만으로 제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보험사 직원이 머뭇거리며 말을 고르던 목소리가 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제 인감도장, 몇 번이고 사인했던 서류, 손주를 위해서라며 늘 웃으며 내밀던 종이들. 그 모든 게 서서히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결국 머리를 감싸쥐고 작게 몸을 숙였습니다. 눈물이 난 건지 숨이 막힌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속에서 뭔가 더럽고 꺼림칙한 게 계속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불렀습니다. 손주가 자고 있고 며느리는 잠시 외출한 틈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병원에서 받은 친자 확인서와 며칠 전 보험사에서 받은 위임 서류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 좀 앉아보렴. 아들은 잠깐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조심스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 알고 있었니? 아들은 처음엔 서류를 얼핏 보고는 아무 표정도 지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병원 이름과 부불일치라고 찍힌 글자를 보더니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숨을 몇 차례 길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더니 결국 고개를 더 깊이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대충은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말았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한번 훑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땐 나도 그냥 우리 애인 줄만 알았으니까. 그 말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흐릿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아들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주 돌 지나고 조금 있다가 나도 이상해서 몰래 병원에 가봤어. 그 말을 듣자 저는 두 손으로 무릎을 꾹 짚었습니다. 그럼 너도 검사를 했단 말이니? 아들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과도 이렇게 나왔던 거니? 응. 나도. 그때 이미 부불일치라는 거 봤어. 저는 목구멍까지 뜨겁게 치받아 올라오는 걸 간신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니? 왜 그냥 가만히 있었니?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짚고는 길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덮고 살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2번, 3번 쑤셨습니다. 덮고 살고 싶었다고. 이게 내 인생만 덮으면 끝날 일이니? 이게 내 애비가 남겨준 내 집이고 내 피 같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해?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며 떨려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손가락을 3개 꼬집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걔는 알고 있었니? 제가 숨을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눈을 감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나도 물어봤으니까. 그 목소리는 변명도 후회도 아닌 그저 축 늘어진 체념 같았습니다. 저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맞은편에 앉은 아들을 바라만 봤습니다. 아들은 내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 저 자신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라.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작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뒤에 기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바람 소리만 낡은 대문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라도 이걸 외면하지 않길 잘했다. 비록 다 무너졌어도 이제부터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지켜야지.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싱긋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달 보험료랑 학원비 있잖아요. 그거 이번 주 안으로 좀 넣어주셔야 해요. 며느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월세 독촉이라도 하듯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익숙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다 우리 애 앞으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제 와서 뭐 그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어머니. 저는 며느리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죄책감이란 게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가방을 풀더니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 나간 거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영어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 그리고 태권도비까지 해서 250 정도 들어갔고요. 며느리는 꼼꼼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액수를 더했습니다. 보험료 빠지는 거랑 캠프비 거기다가 지난번에 병원비도 조금 밀렸으니까 대충 이번 달엔 400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진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애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애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 말투가 너무 가벼워 제 귀에는 오히려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이렇게 자주 부탁드리는 거 부담스러워요. 근데 저희도 사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 집 있잖아요. 이 집도 결국 나중에 다 우리의 거잖아요. 그때 며느리가 살짝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너무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엔 다 손주 위에 쓰이는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 눈빛, 그 말투. 손주를 내세우면 저는 아무 소리 못하고 또 통장을 내어줄 거라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도 어머니가 좀 알아서 넣어주세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솔직히 피곤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집어들고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입꼬리를 올리더니 친구에게 답장이라도 하듯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뜨겁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다음 달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 나갈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앞으로 들어둔 게 하나 갱신되거든요. 그거 해지하면 손해 커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가 관리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돈도 내 이름도 그리고 내 삶도 맡기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서류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손주가 쓰던 칫솔과 함께 병원에서 받은 친자 확인서, 보험사에서 보내온 위임 동의서 사본, 그리고 며느리가 몰래 작성했던 관리 대리인 지정 서류까지 그걸 하나하나 책상 위에 펼쳐두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뒤흔들던 그 모든 증거들이 지금 제 손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걸 더 미뤘다간 평생 이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내 이름으로 된 걸 하나도 지키지 못한 채 주저앉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고 가까스로 얻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유리문에 붙은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제 보험증권입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몰래 바꿔놓은 대리 위임장이에요. 여기 이건 병원에서 받은 친자 확인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중간중간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그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 재산 착복에 해당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습니다. 위조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인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수익자 조항도 어머님 동의 없이 며느님이 임의로 바꾼 부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위임장은 어머님 인감이 찍혀 있긴 하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며느님에게만 유리합니다. 이걸로 다른 금융거래나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진행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도 위험한 건가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번 더 훑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당장은 등기부상 명의가 어머님 그대로 되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혹시 몰래 담보 설정이나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더 자세히 떼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일단 며느님이 작성한 위임장, 보험의 수익자 변경 내역, 이 모든 걸 다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필요하면 사문서 위조와 재산상 이익 편취로 형사고소도 가능하세요. 물론 그 전에 조정이나 소송을 걸어 보험 수익자 변경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지만 다시 크게 들이쉬고 내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해주세요. 더 이상은 이대로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며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며느리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기며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웃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제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을 이제 다시 내 손으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더 이상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얼굴에 화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소송 준비하시겠다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친자 검사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싶으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우리 애는 아버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너 그거 다 알고 있었구나? 며느리는 얼굴 근육이 잠깐 굳더니 곧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알면 어때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도 보험도 다 우리 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까지 일 만들지 마세요. 그 말투엔 죄책감 따윈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요, 그동안 누가 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보험료 관리하고 카드 갚았어요? 저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집 살림 챙겼는지 모르세요? 그 목소리엔 어이없게도 억울하다는 기세까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빛으로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슬쩍 손을 허리에 올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와서 아무리 친자 아니라 해도 이미 아버님 성으로 호적 올라가 있고 보험이니 재산이니 다 우리 애 거예요. 결국 다 우리 식구 건데 어머니가 괜히 지키겠다고 법까지 들이밀어서 뭘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분명히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며느리를 바라보다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앞으로 들어간 보험, 적금, 이 집, 그 어떤 것도 이제 너희가 손 못 대.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네가 몰래 만들어 놓은 위임장, 그거 다 변호사 통해서 무효 처리 끝냈다. 이제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인 통장 하나, 보험 하나 건드리지도 못해.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억지로 눈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다 따져보면 결국 우리 애가 받게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시선을 고정한 채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날선 눈길을 주고 가방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가면서 발 뒤꿈치를 세게 굴려 현관문이 쾅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오래도록 진동했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건 다 내 손으로 지키고 살 거다. 며느리가 결국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내용 증명 서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위자료 청구 예고, 손주에 대한 정서적 학대 책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이번 일은 적당히 합의 보고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애도 있고 며느리도 솔직히 무서워서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내 이름으로 뭘 어떻게 해놨는지 너도 봤잖니? 이제는 더 물러서지 않을 거다.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인데.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애 맞니?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도
문자를 보내 협박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법까지 가봐야 좋을 거 없어요. 손주도 있고 앞으로 다 우리의 건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와 경찰서에 다시 연락해 증거를 더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내용 증명에는 별의별 억지 주장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험과 재산 관리가 필요했다. 손주를 이유로 정서적으로 협박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저는 곧 담담히 봉투를 덮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 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저쪽에서 내용 증명 보낸 게 오히려 증거를 더 키운 꼴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문서 위조 재산 착복 부분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합시다. 며칠 뒤 첫 공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전 일찍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법정을 바라보는데 손이 식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피고석으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잘 단장된 옷차림에 차분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는 것 같아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아들도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법정 앞에서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검찰 쪽에서 보험사 담당자, 필체 감정 전문가,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둔 친자 확인서를 순차적으로 증거로 내놨습니다. 위임장 사본에 찍힌 서명과 제가 평소 쓰던 사인을 비교한 자료가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이건 피고가 위임장 위조를 위해 시어머니 사인을 흉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필체 전문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어 보험사 관계자가 나와 변경된 수익자 관리 대리인 기록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당사자 확인 전화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처리됐습니다. 나중에 위조 가능성을 의심해 내부 조사도 진행했죠. 며느리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엔 멀뚱히 앉아있던 표정이 검사가 위임장 필체 대조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명백히 다른 사람 필체입니다. 라고 말하자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릴 뿐 끝까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참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보험과 재산 관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법정 안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추후 피해자 접근을 금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양손으로 무릎을 움켜잡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눈동자가 흔들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오래도록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라도 다행이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직원은 무척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홍현의 고객님, 조사 결과 며느님 쪽에서 제출했던 여러 위임 서류와 변경 신청이 위조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됐던 환급금 일부를 어머님께 돌려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며칠 뒤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새로 갱신된 보험증권과 환급금 정산서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계약이 제 이름 단독으로 정리됐다는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보는데 숨이 저절로 길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두 다시 내 손에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동안 애써 괜찮은 척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흔들리듯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잠시 따로 살아보려고요. 며느리도 당분간 친정에 들어가 있겠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빼가는 날 아들은 방에 들어가 서랍 몇 개를 뒤적이다가 괜히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들리던 짐 빼는 소리가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집안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낯설기도 하고 또 조금은 편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판결 이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더 이상 이 집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보험사 쪽에서 돌려받은 일부 환급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입금 문자를 확인하는데 가슴이 묘하게 울컥했습니다. 그 돈이 엄청난 액수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내 이름으로 온전히 지켜낸 첫 번째 증거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이젠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 참 오랜만에 진짜 제 집 같았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어쩐지 예전보다 방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내 이름, 내 집, 내 삶. 저는 조용히 속으로 그 말을 다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쏟아지고 가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이제야 진짜 제 몫이 된 듯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방마다 가끔은 사람의 숨소리가 그리웠지만 그래도 그게 마음이 닳도록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떠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틀에 앉아있던 작은 참새 한 마리가 날개를 두어 번 파닥이더니 창문 밖으로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가끔 식탁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곤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보험증권, 돌려받은 환급 내역, 그리고 법원에서 받은 접근금지 결정문까지. 그 종이들은 그냥 서류일 뿐인데 제게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지켜낸 증거 같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무릎 꿇고 잘못을 빌어도 다시 집에 들릴 생각은 없습니다. 며느리에겐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좋습니다. 더는 서로 상처 줄 일도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 다녀오는 길에 길모퉁이에서 무심코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손주 손을 꼭 붙잡고 같이 지나갔던 골목이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손이 제 손바닥을 꼭 쥐며 할머니, 이 길이 좋아요. 하던 목소리가 문득 스쳤습니다. 가슴이 조금 시큰했지만 그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장을 정리하다가 한때 손주 사진이 걸려있던 액자를 꺼냈습니다. 사진은 이미 빼두었지만 빈 액자 틀이 괜히 한참 동안 손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조용히 창문 쪽을 바라보다
가끔 옛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옛날이 아프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젠 누구도 내 도장을 대신 찍지 못하고 내 통장을 몰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느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 조용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젠간 이 집에도 내가 없겠지. 그래도 괜찮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분명 제 몫이니까요.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고 누우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는 걸 보며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내 삶을 다시 찾게 해줘서.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걸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집 같았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